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립생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아마 가장 고민하고 또 주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자립생활 그리고 성인기의 삶에 대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자립생활 이해하기란 주제를 같이 이야기함에 앞서서 탈보호, 탈시설, 자립생활 그리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 지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변화해 왔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자립해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불편이나 또 개인의 문제로 많이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지원이나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험, 또 보호해야 되는 관점들을 중심으로 수용이나 보호적인 접근이 위주였고 자립해서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접근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장애에 대한 인권의식도 높아지고 또 장애에 대한 관점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등한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면서 자립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아니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디에 보호할 것인가,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보다는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곳에서 지원을 받고 서비스 제공을 받는지로 관점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오해하고 잘못 접근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뭔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자립이라는 이야기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립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립적인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의존적인 상황에서 보다 더 의존을 줄여가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조금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존들을 최소화하고 내 삶에 대해서는 내 선택권을 보다 더 넓혀가는 것, 그것을 자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까지 누구나 다 같은 자립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는 전적으로 보호나 타인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태어난 신생아기 상태의 아기들은 자기가 배가 고픈지 기분이 안 좋은지 화장실이 가고 싶은지 어떤 것도 자기 몸에 대해서도 자기가 알아차리고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보호자나 양육자가 살피고 지켜보면서 적절한 지원들을 거의 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응해서 생활하다가 내가 배고프다면은 이렇게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는 언어를 가지게 되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보다 더 타인의 의존을 줄이고 내가 내 삶이나 내 활동에 있어서 선택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늘려가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르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은 과정이고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자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독 가혹하게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만 자립할 수 있고 자립이 가능하다고 굉장히 협소하게 왜곡돼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또 자립생활이 권리이다,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 자립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도 받고 필요한 서비스도 이용하고 하면서 내가 의존을 줄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늘려가는 것, 그러한 개념으로서 자립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립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되 스스로의 힘으로 권한과 능력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자립이고, 그래서 자립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자립생활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권한과 능력을 내 삶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당사자의 삶의 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자립생활 준비와 접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상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화라는 개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다루고 있는데, 정상화라는 것이 어떤 정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 다수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삶을 보통의 삶, 정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의 개념이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체와 또 자기 삶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접근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비장애인처럼 되도록 하는 접근이 아니라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처럼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이 이제 특히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립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안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집 밖을 나가서 지역사회에 있을 때, 그리고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어떤 혼자서 살아갈 때 안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안전에 있어서 당연히 간과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안전의 테두리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르게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의 삶, 그리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체로 권한을 행사하고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장애인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 기관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라고 역할하는 사람들이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위치에 있거나 또 어떤 기관을 담당하는 관리자나 보호시설의 관리 책임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그간 자립생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를 바라볼 때, 접근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놓지 못했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자립 준비가 부족하다. 장애인은 아직 지역사회에 나가는 것은 더 준비가 필요하다. 또 이 생각에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자립하기에는 지역사회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하게 이곳에서, 안전하게 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제한된 요런 것들만 하는 선에서로 어떤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당사자가 어떤 삶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립이라는 것이 어떤
제공자가, 보호자가, 관리자가 허락하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보통의 공간에서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아직까지는 자립하고 집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해 라고 하는 생각들에 있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가지 말고 아직은 이곳에 있어가 아니라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있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러한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그 요구들이 아마 자립생활센터나 자립생활운동에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동권과 관련된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서비스를 정비한다든지 또 집 밖에 나가서 차별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장애인 당사자가 그간 10년, 20년간 주도적으로 해온 과정들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기 위해서 통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때로는 내 삶이 통제당하고 내 선택권이 통제당하고 내가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들이 제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립생활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고 또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또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 늘어나면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자립생활을 하면서 같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기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립생활에 있어서 자기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또 자기 삶의 주체성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자기 삶에 결정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성인기를 앞둔 부모님들이나 또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의 이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관의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종종 자기 결정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영역인데 사실 당사자가 자기 결정하는 게 아직은 이분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분이 자기 결정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든지 온전히 이분의 자기 결정을 다 그대로 맞춰서 지원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든지 아니면 자기 결정을 하고 좀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좀 속상하고 답답하다. 다른 장애인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립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결정은 굉장히 거창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무수히 하고 있는 다양하고 소소한 일상 모든 것의 결정을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건지, 누구랑 결혼할 건지, 내가 이 사건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할 건지 이런 우리가 좀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 결정이라고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보낼 건지, 아침은 뭘 먹을 건지, 옷은 뭘 입을 건지, 지금 서 있을 건지 앉아 있을 건지 이런 내 몸과 내 몸이 있는 내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나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일상에서 무수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소소한 결정들에 있어서의 결정 권한이 이 자기결정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자립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제가 지원하는 뭐 장애인 당사자분은 아니면 우리 자녀는 자기 결정을 잘 못해요. 자기 결정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의 삶의 일상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결정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에 서 있고 싶고 어디에 앉고 싶고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고 내 옷은 어떻게 입고 싶고 이런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표현할 수 있고 선호하는 것들 안에서 하고 있는 결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존중한다는 거는 그렇게 결정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신뢰할 때 그 결정을 맞춰서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이 당사자가 한 개인으로서 하는 무수히 많은 결정들에 있어서 당사자가 하는 결정들을 살피고 그것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무수한 결정들은 그 삶의 경험으로 켜켜이 쌓여서 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처음에 결정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사소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결정들을 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되고 또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어려운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능력은 뭐 지적 수준, 살아온 연령대 경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적 장애가 중증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상 속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결정들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보다 더 자기결정을 행사하면서 자기 삶을 보다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능력이나 자립생활 준비는 성인기가 되어서 바로 딱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계속 성장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경험을 쌓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경험, 결정, 그리고 그 결정 안에서 본인의 선택을 존중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 안에서 이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있어서 이제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준 내용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나 아니면 돌보고 수동적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로 지원을 이제 하는 태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죠. 근데 그런 태도들로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돌봐야 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보호적인 태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당사자가 직접 부딪히고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박탈되고 그러다 보니 더 낯설고 새로운 것에 당사자가 도전하는 것도 어려워하게 되고 변화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더 취약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 또 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생활이나 자기결정에 있어서 내가 만나고 내가 지원하고 또 내가 양육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삶과 자기결정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보호적인 태도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면서 당사자가 경험하고 부딪혀야 할 것들을 또 이미 자기결정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어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립생활 하면 이야기를 할 때 탈시설도 꼭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성인기로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의 이렇게 삶을 봤을 때 지역사회에 자립을 하는 모습도 있지만 부모나 양육자의 어떤 지원을 벗어났을 때 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립생활의 이야기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저는 단순히 시설을 나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우선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사는 것은 시기상조다, 보호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보호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 탈보호적 관점이 탈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시설에 계신, 아니면 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이나 또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선은 장애인 가족분들이나 장애인 당사자들도 시설을 원한다, 시설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설에서는 오히려 여러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시설에는 장애인분을 24시간 케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또 시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니까 지역사회처럼 뭐 고립되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없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어떤 장애 영역들, 발달장애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증의 장애, 아니면 중복의 어떤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자립이 어려우니 시설이 더 맞다. 중증의 장애에게는 오히려 시설이 더 나은 삶이고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시설 안에서도 자립 지원이나 개별화 지원은 현재 하고 있다. 그러니 오히려 시설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이제 시설의 장애인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문제나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요즘은 시설이 소규모화하고 지역사회 가까이에 이렇게 설치된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립생활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시설이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성인기의 삶에 있어서 우선일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현재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과연 시설과 또 시설 밖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인지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지역에서 내가 독립된 개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시설에서 전문적인 어떤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선택권이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설이 나에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 한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걱정되거나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시설에 입소를 하는 비자발적 입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그리고 당사자가 충분히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사회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의 어떤 우리 사회 안에서 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당사자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서비스도 만족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는 더 이것보다 안 좋으니 이 정도의 통제와 관리와 제한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시설들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보호나 수용이나 또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시설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보호자와 관리자에 의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시설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식주라든지 이런 필요 요구의 중심으로 시설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들에 있어서 삶의 방식이나 생활의 방식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분리해서 장애인을 모여서 사는 방식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장애인을 분리, 배제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좀 접근한다면 장애인을 격리하는 방식의 어떤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나 운영에 대한 주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주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밖의 삶을 그리고 이 시설을 벗어나서 자립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의 삶을 살펴보면 시설 관리자의 욕구나 관리자 중심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시설을 나와서 살아가기로 한 그 당사자의 결정과 삶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그냥 어느 정도 충족되면 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삶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권에 기반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의 방식이 전문가가 요렇게 하면 당신에게는 적합합니다가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삶이나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설계가 되고 그리고 전문가가 당신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접근에 있어서 바라보는 게 장애로 인해서 뭐가 부족한지, 장애로 인해서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시설에 더 많았다면 시설을 나와서 개인의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장애가 있고 뭐를 못하고 뭐가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시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가지고 삶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장애인을 보호하고 통제하고 일정 정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그 관점을 벗어나서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고 장애인의 그 삶이 인권에 기반하고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만족의 삶의 질에 기반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의 주요한 접근이고 자립생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보면 단순히 그냥 비리 시설을 바꾸고 대형 시설들을 소규모화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떨어져 생활하는 시설들을 가까이에 있는 동네에 시설을 짓고 이렇게 그냥 이제 시설의 일부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어떻게 접근하고 지원할 것인지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존중되고 또 그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또 살고 있는 동네 공동체를 살피고 그것에 기반해서 지원하는 것이 탈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어떻게 바라보고 개념을 정립할 것인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 교육을,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고 접근해야 될까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몇 가지가 다 보편적이고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하고 고민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람 간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활동이 의사소통이잖아요. 당사자를 지원하고 당사자와 만나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무수히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분들과 또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당사자가 자기 삶을 보다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의사소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의사소통이 자립생활 지원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이나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 많은 규칙과 약속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왜 그 규칙과 약속이 그 당사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나는 다른 사람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돼, 해야 돼, 지켜야 돼는 너무 많은데, 이거를 왜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의 노력들이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약속과 규칙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지켜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지를 숙지가 되고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럼 또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고 실망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것들을 왜 해야 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자기 삶에 있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사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를 길들이거나 의존시키는 방식의 의사소통이 아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하는 어떤 의사소통과 활동에 있어서 그것이 당사자의 삶 속에서 당사자가 하는 일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있어서 부모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이것이 왜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다려 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일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물론 어떤 그 상황의 어떤 일들이 지금 당장에 당사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에 관련된 일이면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일상을 많이 지원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활동 지원사 분들이신데요. 활동 지원사님께서도 지원을 하실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 내용을 어려워하거나 잘 모른다거나 그런 상황일 때 지원사 선생님이 조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용자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꼭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상의 경험들이 쌓일 때 이 일이 내 일이고 내가 있어야지 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표현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를 행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경험이 쌓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번거로워도 그리고 많은 기다림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생각해서 당사자가 표현하고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대신해 버리시면은 당사자가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익힐 기회가 줄어들고, 또 다르게는 자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권한이나 내 일이다, 내 삶이다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립생활을 지원을 같이 고민을 하신다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당사자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의사소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사실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런 의사소통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많은 말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왜 쟤는 저럴까, 내가 지원하는 이 이용자분은 이럴까, 이 학생은 이럴까,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 답답함이 아니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내가 당사자를 이해하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통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것에서부터 되어야 하고요. 근데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네,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원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먼저 많이 가지는 것에서부터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좀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경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정신적 영역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과 또 기다려주는 것, 또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고려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자나 문장이나 이런 이제 것들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본인이 또 구화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직접 말로, 음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사자가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자기 결정이나 의사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문자나 글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각화된 정보로, 또 이미지나 그림으로 당사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라는 이제 주제로 의사소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어떤 글자를 읽기 어렵고, 그리고 뭔가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감, 다가올 일이 내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특성이 있는 당사자라고 있다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할지 시각화된 자료로 하루 일과표를 제시를 하고, 오늘 우리 이런 순서대로 같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라는 소통을 해주면 당사자가 보다 덜 불안할 수 있고, 그런 그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사자를 데리고 오늘 그냥 슈퍼 갔다가, 은행 갔다가, 오늘 어디 지하철 타고 갔다가 그때 그 상황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모르면 불안한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한테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지도 못하고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어렵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장애 특성이라든지 또 생활하는 방식, 경험, 또 취향에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의사소통할 때도 정보를 제시하거나 또 정보를 제시하는 그런 방식들을 당사자한테 맞춰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사소통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나 또 어떤 당사자의 결정들을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당사자가 있고 보행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길을 찾아가는 정보를 제시할 때 휠체어를 탄 당사자 입장에서 길 안내를 해주셔야지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겠죠. 그런데 그냥 휠체어를 탄 당사자지만 걸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을 찾아오세요 라고 정보를 제공하면 당사자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 당사자가 있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할 때 글자가 아니라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그림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어떤 길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 당사자한테 글로 적어서 무슨 표지판 보고 찾아오세요 라고 설명하면 당사자는 그 정보가 의미 없는 정보가 되게 됩니다. 자립생활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도 당사자의 장애 특성이나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사소통하고 정보 접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10대 후반이신 경우도 있고 또 20, 30대이신 경우도 있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40대나 더 연령대가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그럴 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했을 때 그 연령대에 맞는 어떤 그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 연령대를 고려한 대화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다 전달이 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설명했죠? 다 이해했죠?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장애 특성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이 아닐지라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그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니면 한 번에 다 알아듣는 경우는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명을 할 때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실 때도 그냥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됐다가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을 때 당사자가 그것에 맞게 이해했는지 또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소통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내보내기만 하고 그게 잘 도착했는지 그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용해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피면서 소통을 해주시는 것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또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외에 지원의 방식인데요. 자립을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간이면 누구나 다 사회적인 관계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러 문화나 뭐 규칙이나 사회적인 어떤 정서나 뭐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을 때 자립을 지원하는 것 안에서도 이 당사자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 또 어떤 관계망들을 형성해 가면서 또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꾸리며 살아가는지를 같이 살피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립생활을 고려하셔서 열심히 신변 자립 활동하는 거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집에서는 씻고 양치질하고 물건 챙기고 다 하세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그 버스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출근을 하고 또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가지고 관계망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자립 준비에 있어서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사는 공간 안에서 어떤 내 신체에 대해서 신변 자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가지는 한 존재로서 사회적인 한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준비들과 연습들이 필요한지도 고려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자립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꼭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과 관계망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뭐 당사자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원했던 한 경우 중에 계속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옷만 입으려고 하는 당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당사자분이 그러니까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계속 이제 상황과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계속 입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옷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지원하는 분께서 계속 옷을 벗기시거나 아니면 그 옷을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분이랑 계속 그 옷을 찾고 뭐 벗기고 실갱이 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옷을 입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살피는 거. 그러니까 그 옷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러면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옷을 꼭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여기에 입고 왔냐, 다른 옷을 입는 게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갈 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옷을 안 입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옷을 벗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런 게 부족해요, 이런 게 취약해요 라고 고민되고 우려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런데 당사자의 욕구나 당사자의 경험이나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먼저 우려돼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보다 직접 여러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이런 게 맞겠구나, 내가 이런 거는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선택과 욕구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관계망, 일상생활 역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먼저 바라보고 접근해 주시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구성하는 게 100%가 다 장애에 대한 경험만은 아닐 거잖아요. 뭐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하고 뭐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또 가족 안에서는 뭐 몇 년 몇 년의 몇째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 당사자가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접근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립생활 이야기란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자립생활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의존이란 이야기, 또 뭐 선택, 뭐 자기결정, 선택 이런 이야기, 또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혼자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할 수 있어야지 이전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그 당사자의 선택을 온전히 그 당사자가 삶의 주인이라고 바라보고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선택할 능력이 되느냐기 이전에 당사자가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하는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이렇게 인권의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같이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은 의존인데요. 자립생활 하면은 의존하면 안 돼, 의존은 안 좋아,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요. 또 의존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또 그것이 자립의 개념이다라고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지지하면서 연립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 자녀나 학생분들의 자립을 바라볼 때 너무 의존적이야, 너무 의존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 의존하지 말아야지, 의존은 무조건 뭔가 경계해야 돼, 자립생활에서 경계해야 돼,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의존이 필요하고 또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의존을 배제하기보다는 그 의존 안에서 보다 더 의존을 줄이고 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에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이전에 장애인 당사자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안에 장애 특성이나 당사자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놓치고 무조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끌고 끌고 가지는 않는지 지원 과정에서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 그리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그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있어서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또 책임도 함께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감수하고 책임지는 과정까지도 같이 경험하고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렇게 자립생활, 또 탈시설, 탈보호,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부모님은 보호자의 위치일 수 있지만 선생님이나 다른 어떤 지원을 하는 직무 지도를 하시거나 활동 지원을 하시거나 자립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사님이시거나 등등은 어떤 직업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분들은 어쨌든 타인의 삶에 일상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하는 지원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향이 혹여나 잘못 설정되진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현장에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막막하다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일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어떤 지원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그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로 살고 있는지를 지원하는, 내가 같이 고민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찰하고 점검하는 것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의 방향이, 또 이 당사자의 어떤 삶이나 행복의 방향이 지원하는 지원자가 아니면 양육하는 보호자분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지, 때로는 당사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틀에서 당사자를 통제하거나 당사자가 경험하고 시도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성찰하는 과정도 같이 가지면서 지원을 하고 자립생활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